뉴스쇼가 수요일에 마련하는 코너입니다. 라디오 재판정.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슈나 인물을 저희가 스튜디오 재판정 위에 올려놓으면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서 양측 변호인의 변론 들으시면서 배심원 자격으로 판결을 내려주시는 거죠. 두 분의 변호인 오늘도 모셨습니다. 노영희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손수호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 주제 들어가기 전에 이거 하나 좀 꼭 짚고 가고 싶어요. 뭐냐면 어제 그 고려대학교 뉴스 보셨어요? 네, 맞습니다. 네, 어제 터들썩했죠. 고려대학교에 대자보가 하나 붙어서 시끌시끌했습니다. 내용인즉슨 고려대 남학생 8명이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여자 신입생, 여자 동기, 여자 선배들을 거론해가면서 온갖 성희롱성 대화를 주고받은 겁니다. 한참 동안. 그 단체 카톡방의 내 대화를 다 지켜봤던 한 학생이 그 내용을 A4 용지 700매 분량으로 뽑아서 정말 오래 대화 나눴어요. 700매 분량으로 뽑아서 세상에 알립니다. 그래서 고대 내에 대책위원회까지 꾸려진 이런 사건이었는데 물론 도덕적으로는 상당히 지탄의 대상이 되죠. 뭐 성희롱 발언들이 굉장히 수위가 세더라고요. 근데 궁금한 건 이게 형사처벌도 가능한 사안인가.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8명이 나눈 대화가. 노 변호사님 네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 명예훼손이나 뭐 이런 것을 가장 평가하는 기준은 기본적으로는 공연성, 즉 전파 가능성이 있느냐 이런 문제거든요. 예. 예를 들면 카카오톡으로 아무리 사적으로 대화를 나눴다 하더라도 그 8명이 누구라도 바깥에 절대 발설할 수 없는 사람이었다라든가 발설할 가능성이 없다는 게 확신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이상은 전파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야 되고요. 이런 카톡 대화방에서 나눈 대화는 기록으로 남을 수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명예훼손에 해당이 된다고 보는데 사실 사람들이 잘 몰라요, 이런 것을. 그래서 뭐 고등학생이들은 어디든 뭐 대학생들이든 이런 대화가 나눠지는 것에 대해서 되게 약간 무관심을 할까 무심하다 그럴까 이런 부분이 있는데 아니 친한 친구 몇 명이 단체 네. 카톡방에서 하는 것이 다 된다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견해가 조금 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대다수의 법조인들은 그런 경우도 전파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명예훼손이 된다는 판단이고 일각에서는 그렇다 하더라도 친한 친구끼리 그냥 얘기한 건데 그러면 누가 말을 하고 살겠냐 이제 이런 의견도 사실 있긴 해요. 그러니까요. 예. 그렇지만 어쨌든 현재로서는 처벌받는 예가 되게 많습니다. 예. 손 변호사님도 동의하세요? 저는 형사처벌 가능성을 좀 줄이고 싶은 생각인데 네. 이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현행 대법원 판결의 그런 판례에 따르면은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 사람에게 공개적으로 막 소리를 지르는 경우 대중들에게 공연성이 인정되겠죠. 그래서 명예훼손죄가 될 겁니다. 그런데 차이점이 있습니다. 친한 친구 자신을 포함해서 8명이 이제 방을 만들어서 자신들끼리만 얘기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도 사실 친구 중에 뭐 사이가 안 좋아지는 사람이 생길 수도 있고요. 또 피해자에게 연민을 느껴가지고 아유 내가 미안하다 자책을 하면서 알려줄 수도 있고요. 이 내용이 알려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지 않느냐. 즉 이 대화를 한 사람들의 관계가 언제든지 이런 그 내용이 공개될 수 있는 점을 알고도 한 거라고 볼 수 있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된다고 보는 것이 현행 법에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파 가능성을 보는 거예요. 전파 가능성. 실제로 여러 사람에게 전파를 했거나 아니면 전파 가능성이 있거나 다 우리 법상 공연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의 그런 구성 요건을 충족하는 그래요. 거죠. 그럼 1대1 채팅도? 1대1 채팅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내가 이제 어떤 엄마에게 그 딸의 나쁜 점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 그러면 엄마가 다른 사람에게 딸의 나쁜 점을 말하고 다닐 가능성이 별로 없기 때문에 우리 판례는 그런 경우는 전파 가능성이 없다라고 이제 판단을 해요. 가족끼리는. 그러니까 A라고 한 사람은 제3자고 이제 그 A가 엄마에게 얘기해서 그 엄마에게 딸에 대한 얘기를 같은 걸 했을 때는 그렇지만 그렇지 않고 일반인 뭐 친구에게 얘기했거나 이러면 전파 가능성이 언제든지 있다 이렇게 판단하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면 성희롱 이번 경우는 성희롱입니다만 만약 직장에서 A하고 B가 C라는 사람의 뒷담화를 이른바 뒷담화를 카톡방에서 했어요. C가 뭐 사생활이 어떻다더라 이런 내용을. 네, 그런 것도 좀 이 경우에도 네. 그럼 뭐 좀 저는 또 줄여보면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는 정당 행위인데 뭐 직장 부하가 상사에 대한 그런 얘기하는 정도는 봐줘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런 경우에도 또 그 내용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수위가 아주 강하지 않다면은 사실은 벌하지 않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 어쨌든 이제 모욕죄에 해당될 가능성은 있어요. 명예훼손이 안 된다 하더라도 모욕죄에 해당될 가능성은 좀 상존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청취자 한 분 질문 주셨습니다만 카톡이 아니라 마주보고 대화를 했어요. 근데 이제 어떤 실용적인 내용을 했어요. C에 대한.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런 경우도 둘이 그 방을 벗어나서 예. 그 상대방이 다른 사람에게 C에 대한 험담을 들은 걸 얘기할 수가 있잖아요. 이것도 전파 가능성이 예, 있으면 그런 경우가 가능하다고 보는 거죠. 그렇군요. 뭐 누구와 어느 상황에서 어떤 예. 이야기를 했느냐에 따라 가지고 전파 가능성이 달라지기 때문에요. 결국은 법원의 판단을 받아봐야 되는 것인데 예. 1대1로 대화했다, 뭐 1대1로 그 주고받았다 메시지를 해서 예. 전파 가능성이 없진 않아요. 위험합니다. 핵심은 전파 가능성. 여러분 굉장히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예. 특히 카톡은 내가 지워도 상대방이 안 지우고 그럼요. 증거로 남아있을 예. 수 있기 때문에 팔자는 무섭습니다. 지금은 사이가 굉장히 좋아도 그럼요. 언제 틀어질지 모르. 참고로 카톡 대화는 정통망법에 의해서 의율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그래요. 예. 이거 완전 불신사회 조작. 그렇긴 한데 오늘 하여튼 중요한 사건이어서 저희가 먼저 좀 짚어봤고 오늘 현안으로 들어가 보죠. 오늘 라디오 재판정에 올릴 현안은 최근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온 그런데 노동자들 사이에서도 또 고용자들 사이에서도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는 사건입니다. 한 달간 하루도 안 쉬고 출근을 했고 주당 61시간씩 일을 하다 숨진 A씨. A씨는 과연 업무상 재해인가 아닌가? 바로 이 주제입니다. 먼저 두 변호사 입장부터 확인할게요. 노 변호사님. 네, 저는 당연히 업무상 재해로 인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손 변호사님. 안타까운 상황인데 예. 모든 사망은 좀 안타깝죠. 그런데 적어도 업무상 재해라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많죠. 어렵다. 여러분 보내주십시오. 업무상 재해다 아니다. 혹은 노변 손변. 50원의 단문 100원의 장문 유료 문자 샵 1212 카톡 레인보우까지 열려 있습니다. 사건을 제가 잠깐 요약해드리면요. 숨진 A씨는 29살의 건축 설계 기사였습니다. 평소에는 한 주당 평균 57시간 정도씩 일을 했는데 숨지기 전에 한 달 동안은 매일 출근을 했고 주당 61시간씩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뇌출혈로 숨진 건데요. 유족들은 업무상 재해를 신청을 했고 과로로 인한 1심은 아니다. 하지만 2심에서는 재해 맞다. 그런데 다시 3심에서 대법원에서는 업무상 재해까지는 아니다로 최종 결론이 났습니다.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려면 어느 정도 일을 해야 되는가 이게 관건이 되는 건데 보내주십시오 여러분. 손 변호사님. 네. A씨는 업무상 재해라고 보기 어렵다 생각하세요? 안타깝지만 그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인가요? 일단 그 법정 근로 시간을 초과한 건 사실이에요. 예. 그리고 또 법정 근로 시간을 초과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피로감을 보통의 경우보다 더 느꼈을 것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법정 근로 시간이 40시간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네. 그런데 이 경우에 그런 근로 시간을 넘어서 근로해서 사망했다라는 점에 대한 어떠한 그 인과관계 증명이 좀 어려운 것 같고요. 또한 법정 근로 시간을 초과했다고 해서 무조건 언제나 산업재해로 인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산업재해의 그런 그 정의를 좀 봐야 되는데요. 산업재해 보상 보험법이 있어요. 그래서 산재보험이라고 하죠. 산재보험을 가입했다가 나중에 그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보험 급여를 받을 수가 있는데요. 업무상 재해라고 합니다. 산재를. 업무상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애 또는 사망을 말하는데요. 중요한 거는 업무상의 사유라는 거죠. 그래서 물론 근로시간이 조금 더 길었지만 기타 여러 가지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볼 때 그러한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라고 보는 것이 인과관계를 정확히 하기 어렵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대법원의 주요 판결 요지입니다. 노 변호사님. 이게 이제 2심에서는 인정을 받았거든요. 맞아요. 근데 왜 그 2심 판결문을 내용을 살펴보면 고용노동부 고시에 의하면 발병 전 3개월 동안 일주 평균 60시간 이상 발병 전 1개월 동안 일주 평균 64시간이 기준이다.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는 과로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발병 전 3개월 동안 일주 평균 59.5시간 근무를 했다. 즉 0.5시간이 모자란다는 거예요. 그리고 발병 전 4주 동안, 즉 한 달 동안에는 근무 시간이 일주 평균 61.5시간이었다는 거예요. 61.5시간. 그러니까 2.5시간이 모자랐다는 건데.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 엄격히 따지면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업무 수행 능력을 초과하는 업무를 맡은 경우에는 인정해줘야 된다는 게 2심의 판단이었습니다. 게다가 이 근무 시간만 가지고 기준을 정하면 안 되는 것이고 더 황당한 건 1심에서 그 피고 측 근로복지공단 측 의사가 발병 원인을 뭐라고 말했냐면 그 돌아가신 분이 만성 변비였다. 그랬는데 화장실을 이용한 다음에 갑자기 이 증상이 발생했다. 결론적으로 이분이 이제 뇌출혈로 이제 사망을 하게 된 건데 그렇게 된 원인이 변비 때문에 너무 힘을 쓰는 바람에 이 뇌혈관이 터진 걸로 볼 수 있다. 이제 이런 식으로
그 판결문에 나와 있어요. 그래요. 제가 그걸 보고 너무 황당해서 물론 뭐 황당하다는 말 자체가 조금 우습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그 사망하고 그 망인의 근로 환경이나 이런 것들 간의 관계를 너무 단순하게 바라본 것이 아닌가. 그럼 노 변호사님은 지금 일 양도 양이지만 질을 봐야 된다. 그럼요. 지금 이 말씀이시죠. 질도 스트레스 또 그 각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 정도 이게 뭐 0.5시간이 모자라냐 안 모자라냐 이걸 따지는 거는 옳지 않다는 거죠. 손 변호사님 질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질적으로 물론 그 당시에 그 고인이 상사가 좀 이제 그 시험 준비를 하면서 업무가 좀 는 건 사실이에요. 더군다나 이제 그 본인이 계속 하는 일에 스트레스가 좀 심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것만 가지고 업무상 재해라고 단정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우선 상사가 시험을 준비하면서 약간 업무에서 빠지긴 했지만 상사의 업무를 좀 가져온 거예요, A 씨가. 그런데 상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조언을 해줬고 검토를 해줬거든요. 그렇다면은 질적으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을 정도에 이르지 못했다고 보이고요. 또한 재해라고 할 정도입니다. 또한 그 근로 시간에 대해서도 한번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 보건복지부에서 고용노동부에서 고시한 그 시간이 있잖아요. 60시간 뭐 이런 거. 주당 평균 석 달, 발병당 석 달 60시간 이상. 직전 한 달은 64시간 이상. 그게 산업재해에 해당되는 그 기준은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만성 과중 업무 기준이에요. 그런데 설령 이런 만성 과중 업무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그게 곧바로 산재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과중 업무에 해당됐다고 하지만 그로 인해서 정말 산업재해냐 여부는 따져봐야 되는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매우 일도 많이 하고 안타깝습니다만 약간 좀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루도 못 쉬고 이렇게 했다 근로했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휴식일이 없었을 뿐이지 대체로 매일 저녁 8시에 퇴근했습니다. 지금 청취자 질문이 하나 들어왔어요. 무쇠바람님이 한 달 동안 매일 출근은 했다. 그런데 주당 61시간 근무다. 그러면 하루에 8시간 30분 정도 일한 셈이 되는데 거기에 점심시간, 휴식시간도 포함되는 건가요? 이렇게 질문 주셨거든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점심시간이 따로 있는 회사도 있습니다만 보통 그 특별한 그런 그 취업 규칙이 없다고 한다면은 근로시간 4시간당 30분의 휴게 시간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오전 오후 근무해가지고 총 1시간의 휴게 시간이 주어지는데 그 휴게 시간에 휴식 시간에 이제 그 식사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근로시간에는 포함이 안 되고요. 안 되고 따라서 8시간 보통 저녁 8시에 퇴근한 것이기 때문에 휴식일은 없었다는 점에 너무 매몰될 필요가 없고요. 저녁 시간에 휴식을 취할 수도 있었다. 그렇다면은 시간이 뭐 이렇게 법정 근로시간을 넘었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산재로 보기는 어렵지 않느냐라고 볼 수 있겠죠. 지금 5791님 업무상 재해 맞습니다. 어쩔 수 없이 회사 상황에 맞춰 일할 수밖에 없는 게 대한민국 노동 형식이고요. 이럴 경우에 재해로 인정해줘야 돼요. 반면에 청취자 업무상 재해라고 이런 식으로 보기 시작하면 그럼 사측에서 한도 끝도 없이 다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줘야 된다라는 2458님의 의견도 들어오는데요. 노 변호사님, 이런 식으로 인정을 하기 시작하면 그러면은 모든 직장인들이 회사 다니다가 숨지면 나는 과로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이제 합리적인 범위에서 당연히 그 규정이 필요하고 제한이 필요한 건데요. 저는 그렇습니다. 사람이 건강하던 사람이 하루도 못 쉬고 한 달 내내 일을 했습니다. 물론 8시 넘어서 퇴근하면 집에 가면 9시, 10시 되겠죠. 그럼 그런 상황에서 일하는 것이 과연 그 사람에게 아무런 스트레스를 안 주고 아무런 힘이 안 들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타당하냐. 결국 일을 하다가 죽은 거 아닙니까? 이 사람도 출근해서 일을 하다가 갑자기 쓰러졌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업무상 재해 나지는 산재로 사망한 게 아니라고 판단을 한다면 그 사람들 어디 가서 보상을 받겠습니까? 우리 판례에도 이런 게 있습니다. 그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 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하거나 악화시켰다면 인과관계가 있다고 봐야 되고 무조건적으로 직접적으로 아주 정교한 인과관계가 꼭 필요하다고 보는 것은 아니다. 이 상황의 경우에도 그 다소 과로의 기준에 미치지 못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사망한 그 날에 가까울수록 근무 시간이 증가했고 근무 시간에 반영되지 않은 직무 스트레스가 있었고 망인에게 과거력이나 다른 지병 같은 게 원래 없었었다면 당연히 상당히 인과관계를 인정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 그래서 지금 노 변호사님 말씀해 주신 그런 판례의 취지대로 판단해가지고 산재 해당 여부를 결정하면 돼요. 그런데 이번 사건의 경우에도 역시 그러한 기준을 적용했습니다. 그런데도 산재라고 인정이 안 된 거거든요. 한번 좀 판단할 자료를 한번 보면은 이제 근로기준 산재보험법 시행령에 이런 게 있어요.
업무상 이제 그 재해로 보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기 위해서는 예. 근로자가 유해 위험 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 위험 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의학적으로 인정이 돼야 된다. 그런데 여기서는 여러 감정의가 1심, 2심에서 등장을 합니다. 의사들이 다 감정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진료 기록 감정을 다 했죠. 이제 예, 그 신체 감정 못 하니까. 예. 근데 여러 진료 기록 감정이나 이런 것도 다 했을 때 사실은 이게 그 업무상 재해로 보기는 어렵다는 그런 그 결론이 소견들이 나왔다. 청취자 6824님. 저도 설계사무소에서 일합니다. 비슷한 일을 하는데요. 15년째 평균 10시간씩 일합니다. 근데 하루 8시간, 8.5시간 이렇게 일해서 쓰러졌다는 건 조금 이분이 보기에는 일반적이진 않다. 이런 의견을 준 분도 계시긴 합니다. 손 변호사님은 얼마나 근무하세요, 하루에? 저는 사실은 오늘 이 소식을 전하면서 굉장히 좀 제 건강을 좀 걱정해야 되는데요. 얼마나 일하시길래요? 굉장히 많이, 굉장히 많이 일을 하고 있고요. 굉장히 많이 뭐 100시간을 넘을 것 같아요. 한 달에. 네. 근데 저뿐만 아니라 한 달에. 저희 업종이 아마 그렇게 일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제 밑에 있는 그런 그 피고용자들에 대한 안전에 대한 그 인식도 지금 새삼 다시 하게 됐습니다. 반성하고 있습니다. 노 변호사님 얼마나 일하세요? 저는 많이 안 합니다. 많이 안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사실 저 같은 경우도 굉장히 근로시간이 길거든요. 그래서 이런 업무상 재해 얘기가 나올 때 민감한데 실은 그러니까 어떤 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뭐 사고를 예를 들어 불행한 일입니다만 뭐 손이 절단이 됐다. 이런 식이면 바로 업무상 재해, 산재 딱 끊어지는 문제인데 이렇게 저나 우리 변호사님들이나 이 사무직을 하는 사람 같은 경우는 애매한 경우가 많겠어요, 변호사님. 너무 많죠. 근데 제가 하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얼마 전에 우리 그 공시생이 자신의 그 신병을 기관에서 옥상에다 떨어져서 자살을 시도하는 바람에 그 밑을 지나가던 공무원 한 분이 이제 즉사하신 그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 사건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출퇴근 시간에 이렇게 사고로 돌아가신 경우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다. 그런 규칙이 있다. 그래서 그런 규정을 적용해서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떤 보상을 해줄 수 있도록 하겠다. 이제 이랬어요. 그러면 이제 죄송한 말이지만 그 돌아가신 그분의 경우에는 사실 그냥 집에 퇴근하시는 과정 중에서 이제 우연한 사고가 벌어져서 그런 일이 벌어졌고 그걸 업무상 재해로 인정을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사건 이번 지금 문제가 된 이 사건의 경우에는 이 사람이 매일매일 그렇게 과로했고 한 번도 안 쉬고 일했고 그날도 사망 당일날도 아침에 9시 출근 8시인가 9시에 출근해서 일하다가 갑자기 발병을 해서 병원 응급실을 실려가서 이제 좀 고생하다가 사망하신 거거든요. 다른 병력은 없었고. 네, 전혀 없었어요. 그렇다면 이 사람이 왜 그런 사망까지 이르게 됐는가? 그럼 다른 원인이 뭐냐는 걸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건. 그러니까 기준이라고 하는 게 고시도 물론 바뀌어야 되고 물론 그 근로 기준 시간이 60시간이면 뭐고 65시간이면 뭔지 잘 모르겠지만 그것도 바뀌어야 되고 또 하나는 어떤 사람에게는 이렇게 인정을 잘 해주고 어떤 사람에게 인정을 안 해주고 이런 것들도 좀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냐. 손 변호사님. 네, 이 부분도 1심 재판에서 좀 언급이 있었어요. 그래서 1심 재판의 그런 그 감정인으로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뇌출혈로 사망했는데 그 뇌출혈의 원인이 뇌동맥류였다. 그런데 이러한 뇌동맥류가 선천적으로 있었는지 아니면은 이런 과로로 산업재해로 인해서 발생한 것인지 다 단정할 수 없는데 하지만 이제 그 예전부터 이런 위험인자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있었던 것으로가 아니라. 네,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 감정의가 그런 의견을 냈다면은 재판부가 그에 따라서 판단한 것으로 보이고요. 만약에 감정의가 다른 의견을 보였다고 한다면 충분히 산재 인정이 됐을 수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재판 과정에서는 인정되지 않은 거죠. 그래서 2심 판단에서는 판사님이 뇌출혈의 원인이 되는 뇌동맥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되었다 하더라도 그거 자체가 확실한 판단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십니다. 자, 여러분 문자 보내주고 계시죠? 50원의 단문 100원의 장문 유료 문자 샵 1212와 카톡 레인보우로 마지막 여러분 문자 짧게 보내주셔도 돼요. 재해다 아니다. 노변 손변. 최영만님. 업무상 재해를 좀 더 폭넓게 인정해야 불합리한 초과근무 강요하는 분위기 없어질 겁니다. 그래서 이분은 재해다에 한 표 주셨고요. 반면에 조형규님은 안타까운 일인 건 일입니다. 하지만 그 정도 근무 시간에 일하다가 숨졌다고 산재라고 한다면 예전에 우리 같은 사람들은 다 산재고 다 죽었다. 그 정도를 과로라고 할 수는 없다라는 문자를 7476님도 저 70세인데요. 하루 16시간씩 14년 일하고 계신다는 이분은 진짜 건강한 분이세요. 70세 노인분도 문자를 주셨어요. 자, 여러분의 의견 마감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왔군요. 숨지기 전 한 달 동안 매일 출근을 했고
주당 근무 시간은 61시간이었던 A씨. 과연 과로에 의한 업무상 재해일까 아닐까?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은 78대 22, 78%대 22%로 재해가 맞다. 노영희 변호사의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손 변호사님, 네. 우리 청취자들 중에는 노동자가 훨씬 많으세요. 그렇습니다. 고용자분들보다는. 네. 근데 뭐 그 본인의 그런 노동자인지 아니면 고용주인지 그런 떠나가지고 근로 시간은 사실 그 인간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건강에 맞아요. 해가 안 될 정도로 줄이는 게 맞습니다. 또 그런 추세로 가는 게 타당하고요. 지금은 이제 과로라고 보는 근로 기준 시간은 주당 64시간이라고 하셨죠. 여러분 일단 이건 좀 상식적으로 기억을 하고 계세요. 64시간이 넘어야 법적으로 과로, 업무상 과중한 업무 이렇게 인정이 된다는 거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끝으로 한마디씩 노 변호사님. 우리는 기계가 아닙니다. 우리가 일하기 위해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우리가 행복을 추구하고 인간으로서의 자아를 실현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물론이죠. 우리가 고용 노동 환경 그 시장 자체가 변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손 변호사님. 진짜 맨손으로 일을 해야 되고 불을 일궈야 되는 분들이 뭐 저를 포함해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정말 건강해야 열심히 일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일을 하다가 건강을 해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에는 가족들이 받는 그런 상처도 굉장히 큽니다. 그럼요. 이런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 안전망이 좀 더 구축이 된다면 더 아름다운 밝은 사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좋은 마무리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라디오 재판정이었습니다.